제가 오늘 여러분 책 받으신 것처럼 이 지도자와 리더십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사실 이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번역한 한 책이긴 하지만은 책을 이렇게 선전해 가지고 책을 좀 많이 팔아먹겠다는 그런 출판사 사장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워낙 이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니까 제가 이 내용,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지도자라는 것이 어떤 건가,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21세기 초에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뿐 아니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인물이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라는 게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제 간단히 설명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유사 이래 또는 기원전 3000년 4대 문명의 발상지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기원전 3000년 전후해서 이집트에서부터 황하까지 네 군데에서만 문명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우리의 단군 신화, 또 요순 시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등등 이런 것들이 대개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다 일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인류 역사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유인원부터 시작해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나올 때까지 그 이후 해보면 대개 한 300에서 400만 년 전이라고 보는데, 그 한 400만 년 전에 우리가 정말 400만 년이라는 시간도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100년 쳐봤자 그런데 요새는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결국은 이 400만 년이라는 그 인류, 그 이전에는 사람이라는 게 이 지상에는 없었어요. 있었다고 억지로 주장하면 할 수 없겠지만 그건 억설이고 화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400만 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최근에 약 5000년, 그리고 그 이전에 선사시대로 올라가서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해서 한 10,000년, 그 10,000년이라는 시간을 다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루를 24시간을 친다면 인류의 역사라는 건 불과 5분도 안 되는 건데, 그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막바지에 1999년 12월 31일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거 다 엉터리 같은 얘기고,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인류 문명이 앞으로 정말 언제까지 갈 건지, 인류의 역사는 끝이 있는 건지, 그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만은 인류는 언젠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 예언도 있지만, 또는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사실 이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이라는 것도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 또 앞으로 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도 사실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예전에 마차 타고 댕기든 요새 비행기 타고 댕기든 그거 타고 댕기는 사람은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다 정말로 잘 아시는 성악설, 성선설하고 아무리 이거 얘기해 봐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사람은 악한 존재냐? 물론 악한 면도 있죠. 그럼 또 사람은 선한 존재냐? 그렇지 않은 수도 있어요. 이 성악설이든 성선설이든 간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봤냐 이쪽에서 봤냐 이 차이지, 이 사람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태리에서 한 3년 근무했습니다마는, 이태리에 가면 소매치기를 많이 당하죠. 로마에 가면 이태리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태리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불란서 놈들은 다 이 나쁜 놈들이다, 욕을 한다고요. 그럼 영국 사람은 또 불란서 놈들은 이건 몽땅 다 나쁜 놈이에요. 영국 사람이 볼 때 불란서 사람은. 그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성병 있죠, 성병.
성병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한글로 써놓으면 거룩한 병이라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곤란한데, 물론 거룩한 병이죠. 그게 뭐 아무나 걸리는 병이 아니니까. 근데 이 성병에 대한 그 이 용어가 불란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국병이라고 그래요. 영국 사람들은 불란서병이라고 그러고, 서로들 자기는 안 걸리는 병이에요. 자기네 나라 사람은 안 걸려요. 저놈들만 걸리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란서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정법입니다. 그러면 불란서인 중에는 강도도 없고 살인자도 없고 반역자도 없고 배신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까? 여긴 다 성인 군자들만 사는 나라입니까? 역사가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럼 한국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고 일본 놈 쪽발이는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도 감옥 많고 일본에도 감옥 많아요. 저도 일본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지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게 다 그 한 집안에 형제가 둘 이상 있을 때 그 중에 한 놈 나쁜 놈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싸잡아가지고 어느 놈은 나쁜 놈들, 어느 집단은 나쁜 놈네 집단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인류의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못 버리고 있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나가도 그 편견은 못 버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주시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이쪽에 우주선에 탄 놈은 저쪽 우주선에 탄 놈을 다 욕할 거예요. 야 이거 쏴버려 뭐 이런 거. 이게요.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뭐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은 우리가 다 재미있게 허허 웃고 보고 있지만 그것이 500년, 1000년 후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우주선 안에 한 2만 명이 타고 있는데 어느 조그만 놈이 이걸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허벌 저희 공중에서.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그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지금 뭐 4,000년, 5,000년에 하찮은 거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한테는요. 교과서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역사. 지나간 역사밖에는 우리한테 교과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미래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고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사는 오늘 2000년 10월 14일 오후 8시에 일어나는 일들을도요. 우리 강남에 여기 앉아 있지만 이 건물 밖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하나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일들도 결국은 이건 과거예요. 나 개인한테는.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미래는 전혀 알 수 없고 아직. 그렇지만 이 미래에 대해서 뭔가 예측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변함없는 인간 본성을 갖고 사는 이 집단들끼리 이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이거 예측을 하려고 보니까 이 과거 역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이 과거의 역사라는 요거 자체가 하나의 유일무이한 교과서입니다. 우리한테는. 인간한테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거를 보기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 이 과거라는 게 결코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인류의 역사를 한번 아주 요약을 해보세요. 처음에 유목시대죠. 그 다음에 농경시대죠. 농경시대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최초로 도시라는 게 생겨났죠. 도시. 이 도시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우선 방어수단이 필요해요. 성벽을 쌓아요. 군대를 일러요. 군대에 돈을 줘야 돼요. 이 월급을 주려니까 옆에 도시를 약탈을 해야 돼요. 이래서 이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전쟁의 역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도시들이 뭉쳐서 부족국가, 무슨 왕국, 그 다음에 뭐 또 제국, 결국 18세기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20세기 초까지 제국주의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힘센 놈이 다 먹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5,000년 동안 힘의 논리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다 먹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죠. 그럼 이것이 나쁜 거냐? 옛날에 다 정복하고 약탈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죽이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나쁘기만 한 거냐? 그건 보는 관점에 달라요. 이 성학설을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나쁘고 저쪽에서 보면 좋아요. 왜 나쁘냐? 물론 파괴하고 다 물론
인류 역사라는 건 파괴하고 건설하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폐허들이 바로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언젠간 건설했고 언젠간 파괴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건물은 언젠간 없어집니다. 이 서울이란 도시도 강남이란 이 빌딩의 숲도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 청담동이 전부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있죠. 지금은 빌딩이 있죠. 그러나 이 빌딩은 영구히 가는 겁니까? 빌딩마다 다 수명이 있어요. 콘크리트가 굳어지는데 150년, 허물어지는데 150년, 300년밖에 못 가는데 아무리 가봐야. 그러나 이게 300년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재개발하고 재개발해도 오늘 있던 모든 거는 다 사라지고 사라진 건 다시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역사의 반복인데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왕이라는 것이 나오죠.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왜 나오느냐? 이 왕이란 글자 아시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하늘과 땅과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요 가운데는 십자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왕이 나올 때부터 봉건제도라는 게 생깁니다. 봉건제도라는 게 뭡니까? 주종관계에서. 아랫놈은 윗놈을 섬기고 윗놈은 아랫놈 부려먹고 이런 건데 이 봉건제도라는 것 자체가요. 왕이라고 다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왕도 공작이고 왕의 동생도 공작이고 다 백작이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지방에 나라가 이만큼 있으면 이렇게 띄워줬는데 여기는 땅이 좋고 뭐 어떻게 잘 돼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요놈이 동생이 힘이 생겼다. 그럼 자기 형을 다 때렸고 또 지가 왕 되는 겁니다. 또 이것도 자손이 끊어지면 다른 또 성씨가 또 결혼해가지고 외가들이 이걸 따먹고 또 새로운 왕조를 창조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왕조 시대까지. 그때까지도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국가, 애국심. 아, 옛날에 그 신하들은 다 뭐 애국심. 천만의 말씀. 국가라는 개념이 나온 거는요, 극히 최근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 민족주의라는 것도 뭐 불과 150년, 200년밖에 더 돼요. 그 이전에는요, 이런 게 나왔어도 이제 힘도 못 썼고, 문제는 나라 전체가 왕의 사유재산이잖아요. 사람까지. 모든 재산과 사람이 전부 왕의 개인의 소유재산입니다. 그런 왕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이지 무슨 애국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역사를. 그리고 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그 애국심, 애족심이라는 단어는요, 불과 생긴 지가 100년도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그분은 애국심이 참 많으셨다. 오케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 고종이나 뭐 그런 그 당시 국왕에 대해서만 충성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게 마치 애국심이라든가 충성심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착각인데 그 다음에 이 민족이라는 것도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남북한이 반드시 통일해야 되고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한번 이 지구상에 지금 2차 대전이 끝날 직후예요. 이 지구상에 나라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불과 55개예요. 유엔 헌정에 사인한 나라가 몇 나라예요? 52개국밖에 더 돼요. 기타 등등 거기 참석 안 한 나라 다 합해봐야 60개국이 안 지금 불과 2차 대전 끝난 지가 얼마입니까? 제 나이와 같으니까 65년 지났죠? 65년 동안에 나라가 몇 개나 늘어났어요? 이 지구상에.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기까지. 옛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의 얘기입니다. 지금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몇 개입니까? 약 220개예요. 그러면 그동안 65년 동안에 이게 한 150개 이상의 신흥 국가가 나온 겁니다. 지구상에. 과거 어느 역사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이 새로운 국가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민족이 하나면 나라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뭐 물론 윌슨의 자결주의 좋아요. 민족 자결 좋은데 현실이 그러냐? 안 그래요. 왜? 물론 뭐 우리 아는 것처럼 그게 거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있지만 미국 민족은 있습니까? 미국 민족 없어요. 미국 어도 없어요. 그건 영어지. 영어에서 온 거지. 그럼 영국 민족이라는 게 있느냐? 영국도 민족이 없잖아요. 앵글로족, 섹선족 뭐 다 있잖아요. 섞인 거. 아이리쉬, 스코티쉬, 웨일즈.
러시아 마찬가지죠. 다민족 국가예요. 여러 민족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대상의 나이지리아인데 나이지리아가 그 민족이 나이지리아 민족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이지리아 나라는 있어도. 그 나이지리아 그 아프리카 나라 안에 서로 언어가 안 통하는 종족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480개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핏줄이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한때는 여기도 왕국이 3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같은 이 게르만 민족,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같은 게르만 민족이에요. 언어도 같고 민족도 같아요. 이거 같은 나라가 돼야 됩니까? 이건 죽었다 깨도 두 나라가 하나를 합칠 수가 없어요. 민족이 같기 때문에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환상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돼서 화목하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따로따로 떨어져서 부부가 이혼하듯이 따로 떨어져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부부라고 해서 같이 한 방을 쓰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지붕 두 살림해도 되지.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한 민족은 한 국가다. 이런 것도 이거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라의 형태도 다 다를 수 있고 민족도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판에 그럼 도대체 지도자라는 건 뭐냐?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느냐? 중구난방으로 뭐 다 하면 좋지만 결국은 역사상으로 왜 거기 뭐 책에 22명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물론 다 이제 서양 사람들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양 쪽에도 왜 그 이 지도자가 없겠어요. 다 있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정리를 못해서 거기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이 지도자라는 게 뭐 뻔하잖아요. 이 사람의 집단이 있을 때 이 집단을 끌고 가는 기관차의 이 기관차의 맨 앞에 저 열차의 맨 앞대가리입니다. 기관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 고사성어에도 기구 우후라는 말이 있죠. 아시죠? 속꼬리보다는 닭 입이 되라고. 어떻게 쓰죠? 저도 이제 한자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소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닭의 이 주둥이가 되라는 뜻인데 영국 속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동서양이 다 이 고사성어나 영어 속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 고사성어와 영어 속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보에 가서 사보세요. 이 말, 아까 마시가 있던데요. 말의 꼬리보다는 당나귀의 대가리가 낫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개구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속담에는요, 애들한테 이제 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제1인자가 되라 하는 속담이 있어요. 제1인자가 되라. 그게 이 1인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뭐 어느 반에서 1등하고 이런 게 1인자가 아니에요. 그 1인자라는 걸 라틴어로 이 뿌리무스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일본 가는 시민이, 말하자면 시민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민 중에서 항상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할 때 제일 먼저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뿌리무스인 로마라는 이 호칭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받느냐? 이게 로마에서 이제 공화국 시대 얘기입니다. 이 제국 시대로 넘어가면 다르지만 공화국 시대 영어로 발음을 한다면 줄리어스 시자 시대, 이 아우구스투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황제 시대로 넘어가지만 이 시저 시대 그 이전까지가 공화국 시대인데 이때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로마를 위해서 이 헌신한 공적이 가장 큰 사람, 이 사람들한테 관을 하나씩 줬어요. 이 월계관을. 월계관을 줬는데 이 월계관의 이름이 뭐냐? 영어로는 크라운 오브 그라스라고 그래요. 또는 이 민간인이 쓰는 관이라 그래서 시빅 크라운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줄리어스 시저도 받았어요. 워낙 이 무훈을 세웠기 때문에. 근데 이 로마의 제1인자,
이 타이틀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로마 역사가 이제 한참 복잡해지는데 이 마리우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마리우스라는 장군은 그 저거예요. 원래 거기 로마에 매년 6개월 단위로 집정관을 2명씩 뽑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2명씩 뽑습니다. 6개월마다. 근데 불문율로 6개월 한 사람은 다시는 재임을 못하게 돼 있어요. 6개월하고 끝나요. 그런데 그리고 대개 다 이제 귀족 출신의 귀족 출신 중에서 뽑고 올라온 의원 중에서 뽑아왔어요. 그런데 이 마리우스만은 유일무이하게 이 사람 귀족도 아닙니다. 농민 출신이에요. 군대 하사관부터 올라가서 말하자면 별내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 뭐 집안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실력으로 로마 최고에 있는 6개월짜리 집정관을 유일무이하게 8번 했어요. 8번. 죽을 때까지 했어요. 물론 중간에 쫓겨나기도 하고 뭐 했지만 이 사람이 이 로마 제1인자 칭호를 받았고 또 한 사람 받은 거는 이제 술라예요. 이 마리우스, 원래 술라는 마리우스 밑에 있는 부하였는데 이게 뒤엎고 쿠데타를 했죠. 해갖고 성공을 해서 이 두 사람밖에는 로마의 제1인자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로마 속담에는 이 사람들이 두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업적은 있지만 유명하고 위대한 위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퀄 훌륭하다 이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위인, 오케이 다 좋아요. 그 호칭은. 그러나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훌륭하다, 선하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 두 사람의 이 영광스러운 면만 보고 이런 이제 속담이 생긴 겁니다. 제1인자가 되라. 그리고 이거는 로마의 이 격언이긴 하죠. 동양에도 똑같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는 두 사람이 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 거기 두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고사성에 저런 말이 나오죠. 뭐 한 계곡에 호랑이 2마리는 살 수 없다. 이런 게 있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준 그 책에 나오는 22명의 그 사람 중에는 몇 사람만 빼고는 대개 다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예를 들면 제가 거의 그 22명을요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어요. 왕조를 창시한 사람. 그 맨 뒷표지를 보세요. 맨 표 4를 보세요. 보면은 그 뒤에 이 리스트가 나오는데 왕조를 창시한 사람은 거기서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할 수 있죠. 제일 먼저. 로마 제국을 만든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키루스는 이제 페르시아죠. 네부카드네자르 마찬가지죠. 샤를마니우 이거는 또 신성 로마 제국이죠. 물론 동양으로 보면 진시황도 있어요. 진시황도 있고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수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 보면 왕건, 이성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조를 창시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정복자예요.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르, 살라딘은 그 십자군 시대에 아랍 여러 민족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 십자군하고 대항한 사람이죠. 나폴레옹 마찬가지. 유럽을 다 석권하고 물론 우리 동양에서도 징기스칸도 있고 티무르 제국, 이 징기스칸의 손자 티무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그룹은 이 군사 지도자예요. 장군이죠. 말하자면 장군 또는 해군 제도. 한니발, 크로멜, 프리드리 대왕,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장군이죠. 참 유능한 장군이죠.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입니다. 넬슨 웰링턴.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 뭐 위대한 장군이죠. 그 나머지는 정치가예요. 키케로, 로마의 홍병가 키케로, 엘리자베스 1세, 제퍼슨, 루이 14세, 뭐 링컨, 독일을 통일시키는 데 기여한 비스마르크, 이탈리아를 통일시킨 가리발디. 그 다음에는 제가 거기 프랭클린을 유일하게 넣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외교관이죠. 외교관이고 이 독립 직후에 이 불란서에 가서 대사 노릇도 하고 지금까지 영향을 준 거는 그 루이지아나라는 큰 땅을요. 그 처음에 독립할 때 13주가 독립을 했는데 그 아팔라치아 산맥 그 서쪽에 광활한 루이지아나 그게 이제 불란서 땅이었는데 이거를 돈을 주고 살 때 프랭클린의 힘이 제일 컸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에 $800만 가지고 샀는데 지금
800만 달러밖에 안 되겠습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뭐라 그럴까? 그럼 지도자라는 것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지도자냐? 중요하죠. 지금 뭐 우리나라의 지도자 또 플러스 지도자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전직 총리, 장관 다 포함해가지고요. 아마 한 2만 명은 될 거예요. 2만 명. 우리 이 남한에 대한민국에 4천만, 5천만 하는데 5천만 명 중에서 2만 명이다. 몇 분의 1이에요? 이거 딱 지우면 2,500분의 1 아니에요. 한 사람이 2,500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도자 맞습니까? 2,500명 정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한다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로마 얘기를 조금 하죠. 로마의 그 군단, 리전. 원래는 라틴어로 N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는 거는 레지오라고 읽어요. 물론 라틴어도 발음이 다 달라요. 이 키케로가 있을 때는 이거를 레기오라고 읽었고 나중에 또 기원후 300년, 400년으로 가면 이걸 레지오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게 코럽티드 라틴인데 이것이 지금 이 레지오라고 있는 발음이 현대 이탈리아어에는 그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로 안 읽고 기로 읽고 싶으면 요 사이에다 H를 넣어요. 그래야 기로 발음이 되지 H가 없을 때는 당연히 레지오라고 읽습니다. 어쨌든 이게 군단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군단이 아니에요. 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 로마 군대는요, 우리 같이 뭐 소대, 분대, 소대, 뭐 중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있어요. 제일 작은 단위가 10인대장이죠. 10명이 한 조가 되고, 그 다음에 100명이 한 조가 되고, 1000명이 한 조가 되고, 요까지는 단위 소부대예요. 그러나 이거 말고 독립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장군 밑에서 독립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일종의 사단이죠, 사단. 일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인데 이 정원이 몇 명인가 하면 8,000명이에요. 8,000명인데 초창기의 공화국 시대는 이게 이 정원을 다 채웠어요. 징병제도 아닙니다. 자원 입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 군대에 들어가는 거는 권리지 의무가 아니에요. 노예나 하층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군대 입대를 할 수가 없어요. 받아주질 않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남자로서의 영광이고 가문의 정말 영광이에요. 거기도 못 끼는 놈, 그건 천대받는 2등 국민이에요. 그래서 그게 초창기는 물론 그랬죠. 근데 이 줄리어스 시자가 나올 그 무렵만 해도 이미 로마의 이 귀족층이나 또는 자층, 중산층이 부패를 했어요. 그래서 자원 입대하는 사람이 거의 이제 자꾸 줄어들고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머리 숫자는 채워야 되겠고, 그렇다고 노예 출신들을 여기다 넣었다가 쿠데타 일으키니까 안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게르만 민족 중에서 라틴어 하는 사람들을 귀화를 시켜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이 로마 제국이 가장 흥성하던 시절, 기원 직후부터 250년까지 약 250년 동안의 영화를 누린 다음에 게르만 민족한테 마공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한 원인 중이 뭐 한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열 몇 가지를 들으려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병역 기피예요. 병역 기피. 그리고 로마의 상층부의 여자들이 애를 안 낳았어요. 귀족 집안에 애를 자꾸 낳아야 이걸 뭐 유산을 물려주고 뭐 이 대를 이어갈 텐데 애가 없으니까 전부 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양자. 양자가 누구냐? 그 집에서 일하던 노예 출신 중에 말 잘 듣고 참 마음에 드는 애들을 다 이거 양자로 해서 다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로마 제국의 멸망을 뭐 여러 가지 뭐 책은 수천 권이 있습니다. 뭐 로마인들 이야기뿐 아니라 그것도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책이지만, 근데 어쨌든 이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 중에서 거의 없어졌고 용병을 썼고 그 다음에 애를 안 낳고 뭐 등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그 중금속 오염이라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로마 시내나 중요한 도시의 모든 그 수도 파이프관이 전부 납입니다. 납이 가장 물렁물렁하고 만들기 쉬웠기 때문에 납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포도주잔, 납 또는 구리잔입니다. 이게 다 물하고 이 포도주에 녹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통해 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이 로마인들이 중금속 오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여담이고. 어쨌든 이런 그 상황에서 지도자의 갖춰야 될 그 조건을 저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10시까지 하십시오. 10시, 저 시계 있구나. 10시까지 하려면 힘이 너무 들어서 안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할 만큼 설명 다 하고요. 자유로운 질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도 좋아요. 여기 관계없는 질문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요. 그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재능. 두 번째는 기회. 세 번째는 민심. 네 번째는 행운입니다. 자, 그럼 재능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지도자가 무능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문제는 유능이냐, 무능이냐, 이걸 어떻게 가릴 거냐?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인기투표하고 국민투표해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다 뽑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를 보고 뽑느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외국어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서 유능하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러면 뭐냐? 이 재능에는요, 그런 종류의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오늘 내가 여기 이 위치에 있는 이 집단에 이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그 진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환자의 상태가 어떠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집단 또는 내가 앞으로 끌어가야 할 이 집단이 지금 문제는 뭐가 있고 장점은 뭐가 있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현실 파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단이 내일부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갈 거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또 돼야만 되느냐 하는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도자한테는. 이거를 못 해놓으면요. 다른 거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멀리 가는 얘기도 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소학교 때부터 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운 얘기. 백제가 왜 망했습니까? 백제가 망할 때 충신이 없어서 망했어요? 많았죠. 흥수도 있었고 계백장군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군사력이 모자랐느냐? 천만의 말씀. 백제가 망할 때 군사력이요 신라보다 더 셌어요. 전국에 다 합치면. 그럼 왜 망했느냐? 당연하죠. 왕이 바보였죠. 바보라기보다는 왕이 현실 판단을 그르친 거예요. 미래 예측을 못했고 이미 신라하고 당나라가 대충 올 거라는 건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충신들은. 그러면 사비성 근처가 이게 강가에 있는데 이 서울 비슷해요. 원래 모든 도시가 다 강을 끼고 건설을 그런 건데 그거 아니래도 삼국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시절에 쳐들어올지는 누가 알아요. 또 이미 당했잖아요. 백제 왕 중에 이 고구려 군사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죠. 근초고 왕인가요? 싸우다 이 서울 근처에서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 군사들 중에 정예부대만이라도 한 10만이고 20만이고 여기다가 다 배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무강 근처에다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계백장군이 5천 명 끌고 나가서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담으로 얘기하면요. 역사책에 나오는 그 숫자 하나도 믿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통일 신라시대 경주의 인구가 100만이었다. 천만의 말씀. 그 당시 한반도 인구를 다 합해보세요. 몇 만이나 되나. 어떻게 경주에만 100만이 모여 삽니까? 지금 추측컨대 겨우 10만에서 한 12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중국에서 삼국지부터 시작하면요.
이 조조가 100만 대군 이끌고 적벽대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적벽이라는 걸 가보세요. 거기 100만 명이 들어가면요. 다 밟혀 죽어요. 알렉산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을 끌고 쳐들어갔다.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전체 인구가 얼만데요. 정말이에요. 10만이 안 됩니다. 아테네 인구가 몇만이에요? 아테네 인구가 정말 몇만 되는 것 같아요? 아테네 가보셨어요? 가보셨겠죠? 가보신 분들. 3000년 전에 아테네가 몇 명 있었어요? 거기 소크라테스나 발가락테스 서로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웃지 마시고, 플라톤이 쓴 그 글을 읽어보시면, 소크라테스가 다간말이 갖고라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유한하는데. 그러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닭이 몇 마리가 있는지, 옆집에서 닭을 빌려 먹었는지, 훔쳐 먹었는지, 그거 다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그렇게 아는 정도 사이의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불과 2,000명, 3,000명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다시 증명해 드릴게요. 마라톤 전투 있죠, 마라톤 전투. 자, 페르시아군이 30만 물론 되겠죠. 아시아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메뚜기같이. 그 30만 중에서 이 테모필라야를 이 고갯길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500명의 용사를 끌고 여기서 딱 지키고 있다. 일주일을 버텼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게 길이 좁기로 서니 이게 30만 명이면은 그냥 밀고 그냥 딱 이렇게 와도 그냥 이거 하루면 뚫려요. 그렇죠? 저도 영화 봤어요. 그 그래피로 만든 영화 봤는데 신나게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단 얘기지. 이게 일종의 모든 역사 체계는요. 과장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법이 많으니까 대강 보면 제가 이걸 딱 하나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렇지는 않죠. 50명 갖고는 안 되니까. 이거 아마 한 100몇 명 됐을 겁니다. 이것도 이 30만이면 봉 하나 치우고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 숫자를 세면 이렇게 쉬어요. 하나, 둘, 많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무수히 많다 할 때는요. 우리 육안이라는 것도 시야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가 산 위에서 보는 거냐 아니면 평지에서 보는 거냐 다 다른데 그거를 글을 쓰는 그 놈이 자기가 어디서 보고 이걸 어디서 듣고 이걸 썼느냐도 또 중요한 거지만 그냥 내가 볼 때 도무지 셀 수 없이 많더라. 그러니까 30만이라고 그런 거예요. 100만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지. 그 100만 대군을 정말 100만 명, 30만 대군, 30만 명이라고 믿었다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앞뒤에 있는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이건 죽여도 끝이 없이 죽여야 되는데 계속 이런데 저기 또 나타나요. 다 2만 명을 다 몰살을 시켰다 해놓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 그놈이 또 살아있어요. 어쨌든 이 재능의 제일 조건은요. 현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두 번째, 여기에 제가 이 격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능한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부도덕한 짓은 없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일까요? 나폴레옹이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난 놈이니까. 나폴레옹이 얼마나 잘난 척 했냐면요. 그 장군들 별내부터 원수 다 많았고요. 야, 이 중에서 너희들은 다 진흙으로 만든 군인들인데 이 중에서 내 손을 안 거친 놈 나와봐 그랬어요. 당연히 한 명도 없죠. 다 이 나폴레옹이 지가 별 다 붙여준 놈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별 다는 장군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나폴레옹에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바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3명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무능한 지도자에 대한 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디즈렐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런 자가 하원의 지도자임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알았더라면 그는 이집트인들이 곤충을 숭배하는 이유를 알 것이다. 이집트의 신들은 왜 고양이, 개 이거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하원 지도자가 그거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재능의 요소는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 지도자라는 거는요. 지도자가 아니래도 그래요. 우리 개인도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닥칩니다. 20대 젊을 때는 연애도 이것도 위기는 위기예요. 내가 저 여자하고 연애를 계속 해야 돼? 아니면 저 남자를 내 따라가야 돼 말아? 결혼을 해야 돼 말아? 이런 것도 다 위기예요. 어느 순간순간 위기입니다. 아니면 내 이 회사를 입사를 해 말아? 내가 공무원이 돼야 돼 안 해? 이런 건데 이런 그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아 이거 귀찮은데 이거 뭐하러 해? 아 이거 안 해도 되지. 아니면 내일 하지. 뭐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은 이거를 단칼에 베든지 두 칼에 베든지 간에 하여간 베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이 터지거나 전쟁이 터질 위험이 있을 때 지도자가 왕이나 또는 뭐 대통령이든 무슨 장군이든 간에 군대를 어떻게라도 모아서 나가 죽는 한이 있더라 하면 싸우거나 죽자 하고 덤비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주판 딱 튕겨보니까 아 저기는 20만이 오는데 나는 지금 2만밖에 없다. 아 이거 이방 싸우면 어차피 죽는 건데 야 도망가자. 이런 건 지도자가 아니죠. 그런 건 누가 못해요. 그건 애들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한테는. 부딪히는 게 문제예요. 부딪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뭐 500명대 뭐 했지만 비슷하게도요.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한 이유가 뭐예요? 나폴레옹이 군대가 많고 대포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항상 거의 대부분이에요. 적보다 숫자가 적었어요. 무기도 적고. 이게 왜 이겼냐? 리더십이에요. 그 리더십을 이 부하들이 따라간 거예요. 아, 이 장군을 따라가면 내가 죽는 확률 90%보다 살 확률이 90%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고 덤비니까 적은 숫자는 많고 무기도 좋고 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이게 딱 부딪히니까 못 먹는 놈한테 못 당하죠. 나폴레옹이 이태리를 점령할 때요. 몇 명 갖고 했습니까? 그때는 서류상으로는 군대가 2만 명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갈 때 끌고 넘어간 군사가요. 2만 명은커녕 10,000명도 안 됐어요. 8,000명 끌고 갔어요. 8,000명. 근데 이 8,000명이 뭐냐? 말이 군대지. 거지 발사계 집단이에요. 군복이 없어요. 군화도 없고. 굶어 죽은 놈이 몇 명인지 아세요? 8,000명 중에서? 나중에 다 건너갔을 때. 거의 4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도 싸운 겁니다. 왜? 나폴레옹이 희망을 줬어요. 야, 니들 배고프지? 이것만 넘어가 봐. 저긴 말이야. 무지무지하게 맛있는 거 많아. 미녀들도 많고 다 죽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폴레옹을 따라서 알프스를 넘어가서 이겼어요. 그게 결단력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인내력이에요. 지도자는요, 아무리 이 평화로운 시기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항상 자기를 배신하고 암살하고 하려는 다 이 반대파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100개를 다 잘해도 항상 비난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거를 한탄해서는 바보예요. 또 그런 반대파가 없는 지도자는 가장 불행한 지도자입니다. 반대파가 있을수록 참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죠. 재밌고. 또 그럼 또 때려잡고. 그 때려잡는 맛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당하는 놈은 죽을 지경이지만. 아, 그 맛에 지도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야 맘대로, 뭐 내 맘대로. 근데 이 난관을 극복하려는 인내심이 없으면요. 이거 성공한 사람 없어요. 다 참아야 돼요. 반대파들의 모함, 암살의 위험, 뭐 다 이런 것까지 다 참아야 됩니다. 그런 거 참을 만한 그 각오가 없이는 지도자를 생각하면 안 되죠. 뭐 거기 나오는 그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 가장 그 멋있는 그 이 평화로운 시대에 발전한 그 엘리자베스 1세. 영화 보셨죠? 엘리자베스가 왕 되기 전에 그 이 처녀 시절에 그 고생하는 얘기. 엘리자베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뭐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또 이 민주화된 이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참 못 느끼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2, 300년 전에 왕국에서 왕의 자리는 한 사람밖에 못 앉는다고 돼 있죠? 가장 높은 자리에 한 사람밖에 못 앉아요. 이거에 가는 데는 예를 들면 뭐 난자와 정자가 모여서 사람의 힘이 되는 거죠? 거기 중성자도 있나요? 그러면 이 뭐 난자 하나 놓고 정자가 몇 개가 이 경쟁한다 그랬죠? 25개인가요?
20억 대 1인데 우리 다 20억 대 1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리더십이 강하면. 그런데 이 왕의 자리 하나를 놓고 이 지금 현재 있는 왕뿐 아니라 이거 앞에 있던 왕, 이 층층이 다 있잖아요. 여기 나온 자손들. 이게 몇 명이에요 도대체? 이 자리를 하나 놓고 수백 명이 지금 이 생사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지면 죽고 이기면 딱 한 놈만 이겨요. 엘리자베스 1세가요. 당연히 그 여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죽을 고비 다 넘겼습니다. 그 자기 언니가 여왕 됐을 때 얼마나 서러움 받고 밥도 못 얻어먹고. 그 왕궁은요, 겉에서 보면 멋있어요. 성이라는 게. 돌로 된 집이니까. 겨울엔 난방 안 됐을 때요. 그 겨울에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추운데. 그래서 카페트가 발달하는 겁니다. 양모로 된 카페트가. 왜 카페트가 나옵니까? 바닥이 워낙 차고 벽이 너무 차요. 그래서 그 카페트를 걸고 깔고 뭐 별지랄을 다 해야 겨우 좀 어떻게 견딜까. 요새 여기 아파트 난방 얼마나 잘 됩니까? 그 돈만 조금 주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여담입니다만은 뭐 서양에 가면 목조로 된 성도 멋있고 뭐 호숫가에 뭐 그림 같은 성에 뭐 살면 좋겠다. 정말 좋겠죠. 전 거기 한 달에 100만 불을 주고 살려고 해서 안 살아요. 불편해요. 힘들고. 그리고 그걸 난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방비가 얼마나 드나. 아 정말로. 우리나라가 왜 목조 건물이 발달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돌로 화강암으로 집을 지을 줄 몰라서 안 졌습니까? 바보라서 안 졌습니까? 또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이 돈이 없어서 그 인력 동원을 못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후에는 목조가 맞아요. 난방비도 적게 들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얼마나 그 양반집이 이거 많이 당했죠? 까딱하면 사약 먹고 요새같이 무슨 야쿠르트 먹는 게 아니에요. 사약이라는 게.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근데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불 지르고. 석조 건물은 불에 안 타요. 그 왜 불을 질러야 되느냐? 거기 기밀 문서가 많잖아요. 자기네 족보, 무슨 뭐 어느 음모한 거 왔다 갔다 한 편지 뭐 등등. 빨리 태우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까? 어쨌든 네 번째는 이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문제인데 전쟁터에서는요. 도덕이고 양심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무조건 전쟁의 목표는 승리예요. 짐은 그건 꽝이에요. 전쟁의 목표는 승리고 권력을 잡으려고 추구하는 그 사람의 목표는 권력을 잡는 것이지 이거 뭐 올림픽 하는 줄 아세요? 과정이 중요하다. 노력하는 과정이 멋있다. 웃기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 듣고 웃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죽은 놈 뺏기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웃습니까? 권력이든 전쟁이든 목표는 달성하는 거예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자기 옆에 사람 다 죽여야 돼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역대 지도자는 그랬어요. 제가 이걸 옳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 강경책하고 온건책을 다 쓰긴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정복자가요. 정복자가 그 피정복자들한테 계속 강경책만 쓰면은요. 세금을 무지하게 걷고 뭐 잡아다 노예도 팔고 죽이고 뭐 악형을 하고 고문하고 이렇게만 하다 보면 그런 그 정복자는 반드시 암살당하거나 타도됩니다. 일단 정복하고 나면은 대충 혼낼 놈 혼내준 다음에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온건책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얘기는 안 들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는 것도요. 그럼 줄리어스 시자가 왜 브루투스한테 암살을 당했느냐? 브루투스가 누구예요? 줄리어스 시저가 가장 사랑하던 자기 양자입니다. 양아들이에요. 그럼 왜 이게 암살을 당하느냐? 이 줄리어스 시저가요. 마지막에 이 집정관 했죠? 그 다음에 뭐 요새 집정관을 또 통령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대통령의 대자 뺀 통령. 마찬가지 의미예요. 로마에는 집정관, 라틴어로 콘술인데, 우리 또 여기서 외교용어로 하면 이거 영사예요, 영사. 뭐 비자 내주고 여권 찍어주는 사람 있죠?
우리 외교부에. 그게 콘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의 콘술이 아니고 로마의 콘술은 문자 그대로 6개월 단위로 대통령을 2명씩 뽑았다고 그랬죠. 줄리어시는 이걸 또 했어요. 옆에다 이거 갖고 말이 안 되니까 여기다 대자를 또 붙여요. 이 프로콘술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라는 거는 대신한다는 뜻도 있지만 크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 통령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프로콘술도 했어요. 그러다가 뭘 했냐, 마지막에. 사실은 마지막에 황제가 되고 싶었는데 하도 이 공화국을 지지하는 원로원 의원들이 많으니까, 세력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게 왜 만만치 않냐면 그 원로원 의원들이요, 대개 한 500에서 1000명 사이인데 이 사람들이 다 지방에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허수아비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원로원 의원이라 하면 자기는 로마에 몸은 있지만 칼은 안 차고 다니지만 자기 지방에는 영지가 있잖아요. 그 영지에 뭐 몇 개 사단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자가 아무리 지금 황제가 되고 싶어도 원로원 의원 중에 반 이상이 반대를 하면 이 반대파가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자가 나중에 뭐를 받았느냐? 종신 통령을 받았어요. 종신 집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집정관이다.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 없이 어느 특정인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타이틀을 받았어요. 그리고 관을 쓰러 가다 죽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공화국을 지지하는 이 파들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아무리 봐도 뭐 지가 황제가, 왕이나 황제가 되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이건 로마 공화국의 적이다 해서 타도한 건데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간 거예요. 대충 10년 단위로 이렇게 한 몇 번 하고 가는 거예요. 지 나이도 다 늙었는데. 어쨌든. 극단에 치우치면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도 이제 타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회. 기회는요, 몰라요. 저는 이게 그게 미신인 것 같기도 한데, 사람에게는 모두 한 번씩, 3번씩 기회가 온다고 그러죠. 3번.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한 3번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간인데, 여러분은 아직도 기회가 제가 보니까 한 번 정도밖에 안 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이 기회에 관해서는 이 나이가 들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이라는 게 이 어리석어가지고 기회라는 거는요, 지나가고 나면 알아요. 자기가 딱 만났을 땐 몰라봐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강의를 다 끝나고 집에 가면 그때서 그 이대사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럴 거예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도 막상 닥쳤을 때는 못 알아보는 게 99.9%예요. 기회가 다 지나가면 아차 이거거든요. 이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기회가 영웅을 만드느냐, 영웅이 기회를 만드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데 문제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때로는 영웅이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뭐 하는 놈이에요? 포병 장교예요. 육사 성적 몇 등입니까? 졸업할 때. 한반이 그때 얼마였더라? 30명인가 40명인가 그랬어요. 바닥이었어요, 졸업 성적은. 그리고 나폴레옹 원래 불란서 사람도 아니에요. 코르시카 출신이죠. 코르시카라는 섬이 여기 있어요. 이태리 반도를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베니스고, 여기가 로마고, 여기가 제노아고. 원래 이 코르시카라는 조그만 섬은요, 워낙 그 산 쪽이 유명한 동네예요. 산도적들이 유명한 동네고. 그래서 원래는 이 제노아도 이거 공화국입니다. 저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베니스. 이것도 공화국이죠. 양대 해양 세력입니다. 한때는 이 지중해를 다 말아먹던 이 도시 국가들인데, 이 플로렌스, 피렌체는 돈놀이 하는 그 메디치가 지배한 거고. 이 코르시카는 원래 요 제노바 공화국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 제네바 공화국, 제네바가 아니고 제노바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가 아니고. 이 제노아 공화국이 망하면서 이 섬을 불란서한테 팔았어요.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한 10몇 년 전에. 그래서 나폴레옹이 국적은 불란서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태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아니죠. 나폴레오네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불란서 육사를 가도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어요. 다 오리지널 불란서인인데 요 놈만 마치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굴러온 돌이죠. 지들은 박힌 돌이고. 그런데 문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다 빼버렸죠. 황제까지 됐으니까. 이 나폴레옹이 왜 이게 이 두각을 나타내냐면요. 혁명이라는 게 다 그래요. 이 반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1879년인가요? 부르봉 왕가 타도 되고 로베스펠 마라 당통 나와갖고 공포 정치를 하고 밀란이 일어나고 외국군이 쳐들어오고 하는 이 과정에서요. 파리에 있는 그 집정관들이 10인위원회인가요? 이 10인위원회가 정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폭도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 파리에 있는 그 시민들은 그 혁명의 맛을 들여가지고 파리 시민도 대포가 있어요. 총은 물론 다 있고. 이쪽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여기 사무실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길이 이렇게 막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오고 이렇게 다 오는데 이거 뭐 몇 개 막겠다 이거예요. 근데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이 10인위원회 중에 유력한 놈 하나가 나폴레옹한테 그 당시 나폴레옹의 계급이 뭐예요? 대위. 포병 대위인데 소령도 아니에요. 포병 대위라고 별 볼일 없는 인간이죠. 그 당시에. 파리 시내에 대위 정도 계급 단 놈이 한두 명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급하니까 나폴레옹 보고 야, 너 여기를 좀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막아라. 그런데 아무리 나폴레옹이 대포를 잘 쏘기로 서니 대포가 있어야 쏘죠. 대포가 어디 있어요? 여기 밤에. 그래서 나폴레옹이 때 자기 밑에 그놈이 나중에 이제 별 5개까지 달았어요. 부하한테 가서 야, 너 무조건 내일 아침 새벽까지 대포 10개 갖고 와. 그렇게 된 거예요. 지시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그랬더니 이게 딱 보다가 그 눈치가 빠른 놈이니까 가장 가까운데 진짜 대포 10개를 갖고 왔어요. 그 대포 10개를 갖고 와서 다음날 아침에 데모가 일어나서 쳐들어오니까 정말 대포 쏘려고 그랬죠. 그때 이 시민군이 딱 보니까 이게 밤에 없던 대포가 갑자기 생겼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일약 이 정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폴레옹 그때 나이가 불과 30살 막 넘었죠? 그때 뭘 판단했냐면 내가 톱의 지도자가 될 그 기회라는 건 이때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이태리를 쳐들어가서 내가 이 명성을 얻지 않으면 나는 지도자가 못 된다라고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나폴레옹 전기 다시 읽어보세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정말 중요한 거죠. 민심 이건데요. 민심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매수죠. 뇌물. 아직도 많이 써요. 선거 때 공명선거 합시다. 예. 누가 공명선거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끗한 한 표를 부탁합니다. 그럼 나는 손도 안 씻고 표 찍나? 모든 표는 더러운 표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깨끗한 표가 있는 줄 아세요? 그건 환상이에요. 허구고. 깨끗한 표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매수예요. 민심으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매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만 꿀꺽하고 안 있죠? 왜?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이 스페인이 멸망한 이유를 들어드릴게요. 신대륙을 발견한 게 스페인이죠. 물론 콜럼버스가 했지만 콜럼버스는 뭐예요? 스페인 왕이 준 그 배를 타고 와서 했으니까 그 계약서를 보니까요. 신대륙에서 얻는 이익의 50%는 왕의 것이고 50%는 콜럼버스의 것이다. 이게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1472년에 만든 거. 그것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스페인이 한때 거의 100년 가까이 유럽을 흔들었는데 무적 함대도 만들고 그거 왜 망했느냐? 그 당시에는 유럽 전체가 은본위 제도입니다. 근본위 제도가 아니었어요. 은화가 주종입니다. 남미, 칠레 등등에서 은광이 막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이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녹여갖고 다 이 스페인 마드리드로 건너와서 은화를 꽉꽉꽉 찍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된 거예요. 예? IMF가 온 거예요. IMF가. 물가가 그냥 몇십 배로 뛴 거예요. 그런데 물가 뛰면 그 왜 망하느냐? 그 당시는 국민 개병제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용병제도지. 지금 이 병역 의무라는 게 생긴 거는요. 불란서 혁명 때 이후에 그때 생긴 거예요. 그것도 뭐 제대로 실시도 안 됐지만. 그 나폴레옹 직전에 있는 그 혁명 정부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모든 불란서 국민은 군대에 나오라. 그런 얘기인데 그 이전에는 전부 용병이에요. 월급을 주면 왕을 위해 싸우고 월급이 밀리거나 안 주거나 하면 미리 알고 벌써 다 튀어버리는 게 용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키아벨리가 용병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나폴레옹이 나오기 이전에 마키아벨리가 이 16세기 때 이미 피렌체에다가 민병대라는 걸 창설을 했어요.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그게 밀리시아라는 게 뭐냐? 이게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무장화시킨 거. 그게 민병대라고 번역을 하죠. 민간인이 군대예요. 이게 밀리시아인데 이 밀리시아를 최초로 만든 게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럼 어디서 먹었냐? 이 피렌체 옆에 피사라는 동네가 있어요. 피사의 사탑 아시죠? 이 자동차 1시간 거리예요. 요 각각 독립됐어요. 피사가 독립했는데 이 피렌체가 이 피사를 정복한 이유가 있어요. 요게 없으면 이 피렌체는 항구가 없어요. 우리 서울은 있는데 인천 항구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인천 항구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걸 꼭 먹어야 돼요. 한번 먹었더니 이놈이 또 다시 반란해서 독립을 했어요. 마키아벨리 때는 이게 독립국가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자기가 만든 이 밀리시아를 1000명을 끌고 이 피사를 쳐들어갑니다. 가서 다시 정복해버렸어요. 진짜 싸우고 투쟁을 해갖고. 그래갖고 이 밀리시아가 이 용병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마키아벨리는 실전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다른 이 군주국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제도를 활용을 안 했어요. 나폴레옹 때까지. 문제는 민심을 얻는 방법이 매수라는 방법도 있지만 그 매수만 가지고는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퓰리즘, 무상급식, 말은 좋죠.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온 국민에게 세금 면제죠. 세금도 면제하고 아파트도 다 무료고 돈도 아예 차라리 어느 날 몇월 며칠 딱 없애버리고 1인당 1억씩 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리고 다시 스타트하자. 사유재산 없다. 어때요? 저를 대통령으로. 이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오래 못 가요. 이치 안 맞는 게 어떻게 그게 들통이 안 나겠어요? 뻔하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아, 스페인 얘기하다 끊었네. 그 용병을 쓰는 그 왕국에서 은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용병의 월급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은화를 뭐 한 달에 10개 주던 걸 이제 20개, 30개씩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남미에 있는 뭐 은광이라는 게 뭐 한없이 그 뭐 바닷물처럼 은이 나옵니까? 다 마르기 시작한 거죠. 아니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이전에 무슨 금광 북한에도 많고 남한에도 많이 나왔죠. 뭐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없어졌지. 다 폐광이죠. 또 뭐 이 강원도 지방에 석탄이 무한정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니 그럴시다죠. 지금 산유국 석유가 뭐 언제까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우라늄이 언제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땅속 깊이 파서 지열을 이용한다. 아니 그 지구의 핵심에 있는 뜨거운 걸 다 이용하면요 지구 식죠. 그렇죠? 냉방장치 해야죠. 인류는 어디로 가요? 과학 용어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지구라는 자체도 유한하고 우리 인생도 유한하고 자원도 유한하고 우리 능력도 유한해요. 시간도 유한하고. 문제는 이 유한한 자체가 우리가 흠이 아니에요. 타고난 휴먼 컨디션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죠. 그 지도자 선택을 해야 돼요. 민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면서 이거를 매수나 포퓰리즘이나 뭐 이따 것 또는 무력이나 이런 걸 잡을 거냐 아니면 그럼 어떻게 잡는 게 가장 오래가고 안전하냐? 그게 뭐예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는 게 이 그리스어가 번역이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반드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엉뚱하게 아주 잔인한 지도자도 카리스마가 있어요. 뭔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공통된 분모는 있죠. 카리스마를 한번 가지면 그 사람의 카리스마를 벗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암살을 해도 그 카리스마가 남아요. 예를 들면 미안합니다만 줄리오 시저가 암살을 당했을 때 그게 셰익스피어가 영국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책에 나와요. 처음에 브루투스가 연설을 하죠. 줄리오 시저는 로마의 자유와 공화국의 적이다. 그러므로 내가 처단했다. 박수 짝짝짝. 그러다가 안토니우스가 올라가죠. 똑같은 연단에 올라가서 그때는 안토니우스 올라간 게 무지하게 용감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암살 직후에는요, 이 브루투스 일파가 로마를 지배하던 때예요.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 수도 서울이 점령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줄리오 시자를 지지하는 안토니우스가 그 로마에 자기 발로 들어가서 부하들도 없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칭찬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시저를 애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감동을 해 또 박수. 브루투스가 영웅에서 5분 후에 싹 뭘로 변했어요? 반역자로 변했죠. 브루투스 죽여라 하고 이제 날뛰는 거예요. 군중들이란 건 그래요. 그래서 이 브루투스는 도망가서 그리스 쪽에 군단하고 해서 한번 붙고 지잖아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게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줄리어스 시저는 이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암살당했다 하더라도 안토니우스한테 그 카리스마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안토니우스가 비록 시저의 부하긴 부하지만 안토니우스를 통해서 시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하는 겁니다. 이게 카리스마예요. 근데 그렇다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있다고 얘기가 아니고 이 카리스마라는 요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 역사에는요, 제가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이 카리스마를 정말로 발휘했던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은 제가 지식이 일천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그 다음에는 이 행운인데요. 이 행운이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워털루 전투 아시죠?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워털루 전투 저도 벨기에 공사를 근무해봐서 압니다. 여러 번 가고 했는데 사자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 벌판이죠? 이 나폴레옹 군이고 여기 웰링턴 군이죠? 이게 지형이요. 이런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옛날에 이 19세기 마지막에 전투가 뭡니까? 기병전입니다. 기병대하고 보병, 대포. 이게 세 요소밖에 없어요. 기병대, 대포, 보병입니다. 처음에 대포로 딜이 갈기다가 이제 대포알 다 떨어지면 보병 보고 앞으로 돌격 해서 딱 부딪혀서 서로 죽이고 살리다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 야 기병대 오른쪽 쳐들어가. 기병대 우리 딱 하잖아요. 그럼 저기서 보다 이거 오른쪽이 위험해. 그럼 여기로 가. 이런 건데 장군 하는 거 별거 없어요. 굉장히 쉬워요. 해보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죽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이게 우연의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게 원래 프랑스 군대는요, 그 드래곤 이래가지고 이 창기병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완전 무장하고 장창을 들고 맹렬한 속도로 전진해가면서 돌진해서 그냥 너 죽고 나서 탁 찌르고 죽는 이 창기병이 유명한데 이 창기병이 제대로 이 효과를 발휘하려면요, 이 땅바닥이 단단해야 돼요. 비가 오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뭡니까? 워털루 전투 하기 전에 3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나폴레옹이 이때 이게 실수한 거예요. 그렇게 비가 올 때는 빨리 뒤로 퇴각을 해서 딴 데가 진을 쳐야 됩니다. 왜 하필 여기서 계속 하려고 그래요? 이 웰링턴은 이 비가 오는 걸 얼마나 기분 좋게 좋아했는데요. 왜냐? 영국 군대라는 건 맨날 그 비 오는 데서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런던부터 해서 다 비 오는 그런 계절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웰링턴의 주력 부대는 뭐냐면 기병이 아닙니다. 보병하고 포병이에요. 보포인데 여기는 기병이거든요. 대포알도 얼마 없었어요, 여기는.
한번 쫙 하고 쏘고 끝났어요. 근데 이 비가 왔다는 거. 그 나폴레옹이 마지막 밤에 얼마나 기도를 해서 하늘을 향해서 제발 비병 3시간만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것도 그래요. 비가 6시간만 먼저 비가 멈췄어도 나폴레옹이 이겼어요. 6시간 땅이 마르니까. 근데 하늘이 무심해서 안 들어줬어요, 기도를. 그동안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놈이. 또 하나 결정적인 우연. 이게 백중지세였어요. 뭐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뭐 충성심, 양쪽 다 충성심 있었고, 웰링턴이 위대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웰링턴은요, 그 영국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동안에 나폴레옹이 하는 모든 전법을 다 연구를 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너무 오만방자해져갖고 황제가 되니까, 한 10몇 년 황제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나를 누를 놈이 누가 있으랴 하고 마지막까지 이 워털루 전투에서 전법을 고치질 않았어요. 웰링턴은 나폴레옹이 요게 움직이고 요거 하면 저건 8년 전에 써먹었던 전법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서로 백중지세인데 왜 이겼느냐? 마지막에 안개가 꼈어요. 마지막에 전투할 때 안개가 낀 거예요. 그래서 적이 누군지 잘 몰라요. 말을 걸어서 영어 쓰는 놈은 영국 놈이고 프랑스는 불란 놈이고 찌르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프로시아가 이제 독립국가인데, 지금 독일이죠. 프로시아 군대가 한 2만 명인가 이제 와야 되는데, 이 프로시아 군대는 이 웰링턴 편이에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볼 때는 이 프로시아 군대가 딱 한 3시간만 늦게 와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시아군을 따돌리기 위해서 어느 장군을 파견했어요. 야, 저 프로시아군 저기 있으니까 가서 좀 싸우는 척 해가지고 좀 끌어라. 시간 좀 끌어라. 근데 이 바보가, 이 장군이 바보였어요. 이 바보가 가다가 이 프로시아 군대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럼 한참 가다 발견을 못하면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여기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놈이 하루 종일 이게 프로시아군을 찾아내려고 쫓아만 다닌 거예요. 나중에 전투 다 끝난 다음에 도착했어요. 그때 프로시아군은 다른 길로 이미 먼저 여기 도착해서 나폴레옹 군대를 완전히 격파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 행운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죠.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아우구스투스가요. 뭐 그렇게 위대한 장군도 아닙니다, 사실은. 유능한 정치가이긴 한데 굉장히 여우같이 교활한 사람이죠. 아우구스투스하고 이제 안토니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데, 악티움 해전이 있죠. 마지막에 이제 이 그리스 해안가에서 여기 붙는데, 이게 우연이에요. 왜 그러냐? 안토니우스는 원래 육지에서 싸우는 맹장이에요. 육지에서 싸우면 이겨요. 또 로마 군대는 안토니우스가 육지에서 지휘하면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 군대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 있는 해군은 아우구스투스를 중심으로 쫓아다니는 장군이 누구예요? 나중에 황제가 됐죠. 아그리파. 이 아그리파가 해군 제독입니다. 유명한 해군 제독이에요. 이 사람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로마 제국에서. 해군에 관한 한. 아우구스투스 해군은 아그리파가 지휘를 했어요. 안토니우스 해군은 누가 지휘했어요? 지가 했어요. 육지에서 싸워야 되려면 바다에서 지금 무슨 해군 제독이에요? 당연히 지죠. 그것도 그런데 클레오파트라의 그 배는 여기 왜 왔어요? 아무리 뭐 사랑하는 여인이고 남편도 아니지만. 그리고 왔으면 왔지. 왜 싸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배를 띄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 꼴을 보여요. 이게 다 셰익스피어 연극에 나오는 허구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서 죽었으니까. 이런 요소들이요, 역사에 다 우연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책에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보면요, 마치 어느 빌딩에서 우리가 저 불났어?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울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마어마한 대화재가 강남역 근처에서 발생을 했다더라 라고 역사책에 나오면 후세선에 볼 때 그거 대단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겠지. 그러나 우리 경험한 사람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연의 행운의 축복이 없으면 리더가 되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그리고
현대 우리가 지도자들, 뭐 이제 한 15분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다 옛날 얘기고,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정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이거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를 할 때요, 유목민족 시대 하면서 나중에 제국주의 시대 한번 다 했지만, 자,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거하고 인권이라는 게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물론 민주주의,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시작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직은 이 도시국가에서 그 직접 민주주의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아니고요. 그 민주주의도 나중에 또 타락해가지고 매수도 성행하고 모함도 하고 별게 다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거하고 인권이라는 거는요,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류가 이제 민주주의로 향해서 가야겠다라고 합의 비슷한 거, 그런 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는요, 극히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건 아직도 지구상의 220개 국가 중에서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불과 3, 40개밖에 더 돼요. 우리나라도 포함시킬까요? 말까요? 물론 북한이 당연히 아니죠.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당장 오늘 쌀밥에 고깃국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요, 21세기의 그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짐이에요. 또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었죠? 복지. 아니, 사람이 인권만 존중해주면 뭐해? 먹고 살고 잘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죠. 복지, 환경. 우리나라만 깨끗하면 되느냐? 온 지구가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만 깨끗해질 수 있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요, 극히 최근까지만 해도 나만 잘 싸면 되지, 이웃나라는 거지로 만들자. 군 네이버 폴리시가 아니고, 우호친선의 정책이 아니고, 배가 네이버 폴리시죠? 이웃나라를 거지로 만들자. 그게 이제 안 통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지구촌이라니까, 지구는 촌스럽다. 이렇게 번역하는 놈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지구촌, 인류, 공동체, 이런 의식들이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지구촌이라든가 인류 공동체라는 의식이 종교를 떠나서라도 점차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비록 3분의 2 이상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은 잘 보세요. 철두철미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또 북한의 친구인 거 확실하고, 우리한테 친구냐? 아니에요. 적어도 적은 아니다 하는 거지, 우리의 맹방우방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3분의 2 이상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21세기에는 이것이 주류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주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꿈 같은 얘기로 아직도 들립니다. 저도 아주 달나라에 가보지도 못했고 사진은 봤지만, 요새 하도 가까운 친구들이, 야, 루이 암스트롱이 1961년이던가요? 그 달에 발자국 찍은 거, 그거 저 텍사스, 거기서 미국 텍사스에 가짜로 찍은 사진이냐? 이런 유언비어를 정말로 믿으면서 하는 얘기를 난 들었어요. 놀래갖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죠. 야, 닥터김, 네가 정말 닥터김이라는 걸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 난 네가 지금 의심스러워. 난 네가 지금 내 친구라는 걸 정말 의심스럽다. 네가 한번 내 친구라는 거 내 동창회 한번 증명해봐. 졸업증명서, 사진. 야, 이것도 조작한 거 아니야 혹시? 옛날에 돈 주고. 어쨌든 지금 우주시대로 들어갑니다. 이미 갔어요. 물론 아직은 지구를 떠나서 우리가 인간이 달에 거주하거나 화성이나 목성 이런 데 가서 거주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못한다 하더라도 someday, 매우 가까운 장래, in the very near future입니다. 갑니다. 처음에는 가서 광석 캐오고 귀금속 캐오겠죠. 코발트니 우라늄 같은 거. 그러다가 이거 여기서 뭐가 일어날지 알아요? 지구에서. 어느 놈이 장난으로 핵탄을 터뜨릴 수도 있는 거고, 미친놈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사 가야죠.
아니 우리 사람이라는 게 지구에서만 꼭 살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인류 전체가 다 이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폭파시켜버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연쇄살인범 많이 나오고 뭐 강간범도 나오고 이런 판에는 차라리 그럼 청소 좀 하고 우리 딴 데로 이사 가자 하는 놈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언젠가는 몇 사람인가는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 우주를 내다보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한정된 자원, 한정된 인원, 한정된 기회, 한정된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게 미래 또는 이제부터의 지도자들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키아벨리에 관해서 한마디 말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제가 이 지도자와 리더십 이 책보다는 군주론하고 로마사 평론 이거 요약한 거 이거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저 주최 측에서 이건 너무 딱딱하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군주론하고 로마사 평론은요 원문은 굉장히 길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백작 부인이 어떻고 뭐 공작 부인이 어떻고 뭐 어느 왕은 어떻고 이거 다 빼버렸어요. 군주론과 이 마키아벨리에서 로마사 평론에 에센스만 다 뽑았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에센스만 뽑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권으로 해가지고 240페이지 아주 한 2시간이면 다 읽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요약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책은 로마 교황청에서 그 한때 금소였습니다. 왜냐? 이건 도덕을 부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군주론의 지도자에서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 이겁니다. 근데 원래 마키아벨리는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하긴 했어요. 다만 목적은 가능하면 선한 걸로 택해라. 목적이 나쁘면 성공을 해도 오래 못 간다. 그런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이것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어라. 오케이, 좋은데 그럼 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책을 찾아보니까. 불란스 사람들은요. 이태리 사람이라면 기를 쓰고 싫어해요. 이태리 사람뿐 아니라 이태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 르네상스의 예술. 뭐 이게 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자기 우월주의가 있죠. 불란스 애들이요. 그래서 불란스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걸 나쁜 뜻으로 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게 퍼진 건데 실제로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쁜 뜻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뭐 목적을 이루고 뭐 상대방 무조건 고문하고 죽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마키아벨리 개인도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죽을 때까지 독실한 신자로서 또 그 당시는 얼마나 또 바람둥이가 많았어요. 이 사람 그렇게 바람 안 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을 위해서 진정으로 목숨을 바치고 싶은 애국자였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정치학이라는 그 학문을 처음 만들었어요. 군주론을 통해서. 정치학의 창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철학을 새로 만들었어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 다음에 역사가입니다. 피렌체 역사 방대한 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희곡 작가예요. 맨드레이크라는 작품이 있어요. 코미디입니다. 저도 읽어봤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시인. 마키아벨리 시인은요. 이태리 거의 르네상스 시대 문학으로 들어가면요. 이태리의 가장 유명한 시인 3명 중에 들어가요. 누구 있어요? 단테? 마키아벨리? 또 누구 있어요? 이탈리아 문학을 라틴어에서 라틴어를 제끼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문학이 있었죠. 한글로 문학 작품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굽니까? 성프란치스코예요.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가 순 이태리 말로 처음 시를 썼어요. 그게 뭐냐? 생명의 창가입니다. 몇 세기예요? 13세기 초예요. 이런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참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통치자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프란체스코 귀차르딘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귀차르딘이라는 사람은요. 로마 교황청에 소속되어 있는 최고의 외교관이고 총독을 지냈어요.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마지막 작품. 원어로는 리꼬르디라고 그래요. 여기 하면 I자 붙이면요. 영어에서 복수 더인데 이거에 요 뒤에 복수기 때문에 I를 붙였고요. 단수면 1이라고 해야죠.
일이나 라를 붙여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일거리들이라는 게 뭐냐면 회상록이에요.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가장 인생에서 이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들 짤막짤막하게 한 400개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안에 반 이상이 군주론의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두 사람이 다 친구니까요. 다만 둘 다 불운하게 일생을 마쳤죠. 왜냐하면 이 피렌체 공화국도요. 마키아벨리는 메디치가의 반대파였어요. 공화국을 지지했는데 나중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메디치가가 다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마키아벨리한테 별 해준 것도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9급 공무원 자리도 안 줬어요. 안 주고 뭔가 이 글을 쓰라고 청탁을 한 적은 있어요. 그걸 이 공화파들이 나중에 정권 잡은 다음에 그걸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마키아벨리를 다시 등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난하게 죽는데 그 가난하게 죽었기 때문에 유배지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약용이요. 우리나라 정약용이 왜 훌륭한 사람으로 남았느냐. 강진인가 어디 교양을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배지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선비가 저술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자기 일기도 쓰고 무슨 논문도 쓰고 뭐 식물학, 동물학에서 연구도 하고. 마키아벨리도요. 나중에 가난한 이 살림살이 속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피렌체 역사도 쓰고 이 군주론도 쓰고 마지막에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팔자라는 걸요. 정말 새옹지마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도 사실 외교관 생활을 뭐 제가 이 10여 년 전에 그만둘 때 제가 자유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니까 나갔는데 그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내 정년이 아직 10년 남았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 그러냐. 제가 외모고시 24살에 돼가지고 만 50세에 나왔는데 아닌가요? 잘못됐나? 50이 아니다. 55세구나.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야속했는지 몰라요. 내가 대사 한 번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2번 내지 3번 할 텐데. 그리고 대사 일단 올라갔으면 그때부터 월급 얼마나 많이 줘요? 내가 이제부터 월급 좀 받아먹으려고 했더니 요게 위에서 알고 이걸 탁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속했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10년 전에 누구 했겠어요? 뻔하지. 어쨌든 그때는 정말로 야속하고 밉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행인 것이 새옹지마가 뭐냐면요. 그때 10여 년 전에 제가 잘리지 않았으면요. 제가 오늘날의 출판사 사장을 못해요. 제가 예를 들면 작년인가 재작년쯤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65세 돼가지고 제가 출판사 사장을 차리겠습니까? 그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열이잖아요. 정열. 책에 대한 정열이 있어야지 출판사 하는 거죠. 지금 출판사에 돈 버는 놈 봤어요? 몇 명 빼놓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정말 이 말은 정말 알아두세요. 처칠이요, 이제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미워했는데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또 처칠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 수사기지만. 그 연설할 때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천치들이다. 한 명만 빼놓고. 그러니까 다 박수 쳤어요. 자기는 아닌 거로. 근데 처칠의 본심이 뭐냐. 나만 빼놓고 해요. 너희들은 500명 다 바보다. 나만 빼놓고.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돈 버는 사람이 뭐 몇 명 했습니까? 뭐 일부를 제외하고 이런 건데 그 마지막 단서 몇 명을 제외하고 요걸 안 했다가는요. 명예훼손 다 걸리거든요. 너희들은 다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고 강도고 이제 국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까? 몇 명만 빼놓고. 이제 이 마지막에 몇 명만 빼놓고라는 말을 깜빡하고 안 하면요.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죠. everybody 뭐 하면 안 되잖아요. except some 아니면 except one or two. 그 one or two엔 나는 물론 당연히 들어가죠. 그 처칠의 유명한 말인데 그 마지막에 새옹지마를 얘기하는 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지도자는요. 핸디캡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데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추락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으면 뭐예요? 움직이질 않는데. 떨어지죠. 죽죠. 그 다음에 지도자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마누라, 자기 아들, 딸 아무도 못 믿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지도자들은요. 자기 후계자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귀에다 대고 딱 하는 말이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거기 또 한 가지 더 붙어요. 너 자신도 믿지 마라. 끝입니다. 감사합니다.